예,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특임교수로 있는 광노성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기능성 표시 식품 제도 현황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앞서서 이제 새 연사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은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도 좀 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여러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때로는 상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발표였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사실 제도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다소 좀 딱딱하기도 하고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실 우리가 특히 이제 앞서 그 발표해 주셨던 여러 그 분야에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결국에 궁극적으로 맞닥뜨리는 거는 그 규제거든요. 제도거든요. 그 제도의 벽을 어떻게 넘느냐 아니면 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또 이 바라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를 좀 말씀드리면 방금 전에 이제 그 발표해 주셨던 내용 중에 개인 맞춤형으로 해서 식단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사실 그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기능성 식품의 미래입니다. 궁극적인 미래가 각자의 상황에 맞는 그런 식단을 만들고 그런 식품 조성을 만들어서 먹는 건데, 과연 그거를 지금 우리 현재 제도 안에서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사실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이렇게 있는데 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는 우리하고 그거에는 좀 맞지 않는 한계도 있구나. 하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고 있구나. 그런 측면에서 이번 그 발제를 들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선 필요성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거, 이거는 사실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보시겠지만 소비 트렌드에서 건강이 지금 제일 그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결국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죽을 때 됐었을 때 건강하게 오래 살다 죽으면 그게 최고의 행복이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돈보다 더 중요한 게 건강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최근에 이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이 영양 유전 치약입니다. 뉴트로제노믹스라고 해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유전 상태가 다 다른데 그 유전 상태에 따라서 과연 어떤 식으로 해서 영양적인 요소들을 소화하고 있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겁니다. 물론 그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기는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인간 유전체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뭐 한 20만 원 정도 내면은 이렇게 자기 그 유전에 대해서도 이제 분석을 하는 그런 민간 서비스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상당히 가속도를 붙여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 기능성 식품, 건강기능식품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뭐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고, 이 증가 속도도 뭐 꾸준히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뭐 아직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 같지는 않고, 하지만은 감소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식품, 표시식품을 만들었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사실 기업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표시를 할 수 있어야죠. 광고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갖다가 소비자들한테 알리지 못한다고 하면 그 마케팅이 안 되는 거죠. 그걸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시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표시 규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뭐 여기는 제가 일본에 나왔던 사례를 우리나라 신문에서 인용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다 보면 이제 어떤 식으로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다 표시하는 게 결국은 이 제품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 제도와 관련해서, 표시 제도와 관련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최근의 상황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래 식품의 기능성을 어느 정도까지 표시할 수 있느냐, 표시해야 되느냐는 굉장히 오래된 얘기였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변화된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면, 2018년 11월에 기재부 주도로 해서 혁신성장 관련 분야별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실 식품 분야로 이렇게 논의가 한정돼 있었다라고 하면, 이때부터는 이 기능성 표시라고 하는 게 이 국가적인 아젠다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재부에서 그때 많이 이야기했었다는 것은 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됐었던 뭐 공유경제나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다른 분야는 별로 안 들어갔었는데 이 기능성 표시와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때 토론회에 들어갔었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토론회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와서 그 얘기를 해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제에서 이야기했었던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냐면,
이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 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좀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식품도 과학적 근거를 갖춰서 사전에 신고한 경우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성 표시 신고제를 좀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능성 표시 신고제는 일본의 사례를 아마 참고하신 거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식약처에서 이렇게 사전에 승인해주고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하면은 그거를 표시할 수 있는 거였다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기능성 표시 신고제는 그게 아니라 사업자가 내 제품에 대해서는 이 정도 검토를 했으니까 이 자료는 인터넷에 올리고 나는 앞으로 이렇게 표시해서 팔 거야, 그렇게 해서 팔 수 있는 걸 말합니다. 물론 나중에 그게 허위로 밝혀지거나 가짜로 해서 밝혀지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페널티를 물고 이제 처벌을 받게 되겠죠. 뭐 때로는 소비자 보상 배상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때 또 그 업체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사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이긴 한데요. 건강기능식품은 인증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또 이 판매처가 제한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따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건강기능식품에 일반 식품도 그 승인을 받아서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는 지금 일반 식품은 보통 우리가 먹는 제형이고 건강기능식품은 캡슐이나 태블릿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실제 법이 운영되는 것도 그렇게 운영됩니다. 그게 참 이게 희한한 상황인데요. 법률에는 그렇게 안정해져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식품 쪽에서는 이 건강기능식품 쪽으로 가서 승인을 받고선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이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는 판매처의 문제입니다. 일반 식품 회사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음료 회사다. 그럼 음료 회사에서 이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걸 갖다가 우리가 보통 하는 뭐 편의점이나 아니면 대형 마트나 이런 쪽으로서 쉽게 유통하는 걸 사실 선호하거든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유통 채널은 거기에요. 근데 기존의 건강기능식품은 약국이라든지 아니면 방문 판매라든지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통 채널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허가 요건도 상당히 좀 까다로운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그 일반 식품회사가 들어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저도 이제 거기서 이제 의견을 제시했었고, 또 이제 서울과기대 김지영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때 얘기됐던 거는 기존 제도가 너무 모호하다. 이게 좀 여러 가지 섞여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코덱스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국제 기준에 맞춰서 좀 우리 제도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때 딱 이게 정리가 된 것은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좀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는 것 같았는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게 지금 정부의 대통령 소속 기구에서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걸 또다시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때 논의했었던 그 의제 선정 사유를 보면 앞에서 했었던 거와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너무 엄격한 반면에 일반 식품은 이 과학적 검증 체계가 좀 미비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그때 논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학계에서도 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이제 그때 담당 과장님하고 이제 사무관하고 이거 오셔서 얘기를 했었고, 또 식약처에서도 오셨었고,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협회라든지 아니면 식품산업협회 이런 산업계에서도 오셨었고, 그 다음에 식품연구원에서도 오시고 해가지고 소비자원에서도 오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1박 2일로 토론회를 합니다. 소위 이거를 갖다가 해커톤이라고 하는데요.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집에 안 보내줍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발표할 때까지 이렇게 딱 잡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토론회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나온 결론이 뭐였냐면, 일반 식품에 대해서도 건강상의 효과를 표시할 수 있도록 좀 법제화가 되어 있다는 거 확인했다라고 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근데 요거는 약간의 어폐는 있고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의 취지는 뭐냐? 일반 식품에 대해서도 표시를 확대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위 규정을 좀 명확하게 해서 하겠다. 근데 당장 그거를 갖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민간 공동 TF를 식약처 소속으로 해서 만들고, 왜냐하면 식약처가 이 규제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TF를 만들고 거기에서 논의를 하겠다라고 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TF에는 이제 농식품부도 참여하는 쪽으로, 원래 이 기능성 표시를 좀 확대하자라고 해서 정부 내에서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낸 거는 농식품부였거든요. 물론 식약처 내부적으로도 그런 목소리가 있긴 있었지만 요번에 이 변화를 끄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건 농식품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참여를 했었고, 그때 또 하나 이야기가 됐었던 게 뭐냐면 시스테믹 리뷰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 기능성 원료로 인정하는데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인정돼 있는지 그거를 판단하는데 그거를 객관화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 우리가 정량적으로 딱 이렇게 수치화해서 계산해 나갈 수는 없지만 기존에 여러 문헌들이 있었을 때 그런 문헌들을 좀 검토해 보고 좀 문제 있는 것들은 빼고 또 기존 또 괜찮은 것들만 모아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그런 거를 갖다가 좀 이 체계적인 방식으로 해서 검토를 해보자라고 하는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요 얘기는 그 일반 식품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아니었고요. 이거는 기존의 건강식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기존의 건강식품의 그 기능성을 인정해 주는데 이게 그 어느 때는 어느 해에는 좀 이렇게 쉽게 가는 것 같고 어느 해에는 좀 어렵게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좀 편차가 좀 있다. 그리고 외국에 비해서도 좀 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완화된 경향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이거를 좀 체계화하자. 그래서 담당자가 바뀌어도 평가 기준이나 아니면 평가 결과가 바뀌지 않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게 이때 사실 얘기가 나왔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식약처 TF가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TF에서 구체적인 기능성 표시 요건을 정하고 또 기능성 범위를 확정하겠다라고 해가지고 19년 초에 이제 이게 출범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때 그 이제 TF를 출범을 시켰고 거기서 이제 여러 논의를 갖다가 6개월 좀 넘게 이렇게 논의를 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그 TF에 저는 참여는 하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TF 논의 결과가 이제 식약처 보도 자료를 통해서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고시안이 그 입법 예고가 되고 또 시행 규칙도 지금 입법 예고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때 얘기됐었던 그 보도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나왔던 타이틀은 과학적 근거가 있다면 일반 식품에도 기능성 표시가 가능해요라고 하는 그 큰 타이틀로 해서 이제 보도 자료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일반 식품에 기능성 표시를 도입한다. 그 취지는 식품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또 식품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방향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나왔던 내용들이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어떤 식으로 기능성을 앞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크게 세 단계로 여기 나누어서 이제 식약처에서 발전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1단계로는 지금 현재 건강기능식품에 허용되고 있는 기능성 원료 30개를 그 허용하겠다. 일반 식품에도 그 허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원료에 대해서도 이제 인정하는 그런 절차들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해서 장기적으로는 이번에는 못하지만 향후에 법 개정을 통해서 이 기능성 표시식품의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제목이 되는 기능성 표시식품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던 그리고 아까 앞서서 이제 그 기재부 토론회에서 이제 그 황권택 교수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일본 식품의 그런 신고형 기능성 식품 표시 제도를 만들자라고 했었던 그 취지는 요번에는 어렵지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식약처의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때 보도자료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가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가려고 하는 만큼은 요번에는 좀 못 갔지만 아무래도 이게 뭐 여러 이해관계자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논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또 뭐 많이 합의를 해줘야 또 사실 이게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번에는 다 가지는 못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뭐 그밖에 그 뭐 이 안전 관리라든지 아니면 품질 관리를 위해서 햇삽 시설을 가지고 있는 곳 아니면 GMP 시설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신뢰 보장을 위해서 이제 그때 나왔던 게 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표시를 하도록 하겠다. 그 일반 식품의 경우에 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그때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사실 이때 이제 보도자료가 나왔었을 때 그 산업계에서는 굉장히 이거보다는 더 큰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좀 많이 되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눈길을 끌었던 그 보도자료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건강기능식품에 원료를 갖다가 썼는데 왜 이거는 굳이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다라고까지 여기서 표현을 해야 되느냐. 물론 사실관계는 맞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해서 별도로 인정받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맞는데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원료만 지금은 이제 허용되는 상황이고 그 원료를 갖다가 썼는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표시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사실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다음 요 밑에 있는 내용은 이제 보통 우리가 이 기능성 표시를 하려고 하면 뭐 아무 식품에나 다 할 수 있는 거냐 그런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취약계층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뭐 어린이라든지 임산부라든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에다 그런 식을 그런 표시를 하게 되면 이제 그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혹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오해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홍보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이 주로 섭취하는 식품들은 빼고 또 아니면 나트륨이나 아니면 당이 함량이 너무 높은 것들 그런 것들 빼고 또 이 주류 같은 경우에도 좀 빼고 하자. 왜냐면 주류 같은 경우에 또 이게 좋다라고 하면 이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이게 뭐야 이런 기능성이 있대라고 해갖고 또 이 술을 많이 드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음주량을 좀 줄여가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국가 정책에 또 이게 반하는 그런 부분 때로는 소비자들한테 이제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제 이런 품목에 대해서는 기능성 표시를 제한한다라고 하는 그때 그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런 내용의 후속 조치로 해서 이제 이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도 이렇게 그 발의가 됐고요. 예,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시행규칙 개정안에 들어가 있던 거는 사실 이 자율심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존에는 이제 표시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심의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이제 새로 이렇게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협회 산업계의 자율심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 또 이렇게 표시를 허용하게 되면 이거로 인해 가지고 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준을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된다는 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추가로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이것도 입법 예고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앞서서 이제 쭉 말씀드렸지만 이게 확정돼서 시행이 들어간 상황은 아니고요. 고시안도 이제 식약처에서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도 지금 이제 입법 예고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농식품부 담당 사무관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요거 그대로 해서 갈지 조금 더 보완을 할지 그 부분은 지금 내부적으로도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 했었던 내용 중에서 이게 쭉 제가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좀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될 핵심 포인트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포인트는 뭐가 달라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 산업계에서 보면은 원래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로 많이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제가 봤었을 때는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기존에 비해서는 분명히 한 단계 나아간 그런 측면은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그 이제 대표적인 게 여기 이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기존에 이제 건강기능식품에서는 고시형 원료로 해서 하는 거, 개별 인정형 원료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근데 이제 기능성 표시 식품 요번에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고시형 원료 여기서 쓰는 원료를 갖다 사용한 경우에 이제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개별 인정형 원료도 사업자가 등록을 원하는 원료인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데까지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 새로운 기능성 기존의 영양소를 대체하거나 제거하거나 저감하는 경우에 이제 그쪽 것도 이제 이저 시스테믹 리뷰를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해서 이제 확인된 경우에는 이렇게 허용할 수 있다라고 한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그 발효유 부분입니다. 그거 이제 뒤에 가서 잠깐 보여드릴 텐데 발효유와 관련해서도 이 과학적 근거가 있으면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물론 발효유 경우에는 또 이제 단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여태까지는 이제 좀 변화된 부분,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렸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이게 기존의 그 벽을 넘지는 못했구나.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멀구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30개 원료입니다. 그래서 30개 원료 리스트를 식약처에서 쭉 제시를 했고 그래서 뭐 마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과연 이게 다 이렇게 기능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은 또 이제 다른 논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과연 일본이나 유럽에서 인정하는 것들은 몇 개나 될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 그런 거는 그렇게 또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보는 과학적 기준은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높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기능성 표시식품이라고 하는 제도가 나온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겁니다. 기존의 특정보건용 식품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과 같은 수준에 해당하는 어떻게 보면 좀 더 높은 그죠 그런 그 식품군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그건 이제 정부에서 사전에 다 제품별로 승인하고 해줍니다. 근데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너무 기준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애매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과학적 기준을 아예 높게 해놓으면
그거를 만족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사실 현재 우리나라의 우리의 과학 수준,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과학 수준을 놓고 봤었을 때 그 정도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새 이제 뭐 정밀의학이라든지 유전자, 개인 유전자 분석이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식품은 사실은 이 부분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올 어떻게 보면 품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밀의학 정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게 사실 저는 식품이라고 보거든요. 그만큼 사실은 식품과 관련된 영양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태까지 확인된 것보다는 앞으로 확인해야 될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식품은 뭐 여러 가지 조직이나 이런 것들도 다르고 예를 들어 똑같은 걸 먹었을 때도 사람마다 흡수하는 흡수율도 다르고 어떤 식품하고 같이 먹었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내가 식단을 구성할 때 뭐 지방이 많은 식품뿐만 아니라 같이 뭐 야채를 먹었다고 하면 그때 또 흡수량이 달라지고 그게 들어가서 몸에서 반응하는 게 다르고 어떤 사람한테는 어떤 식품이 맞고 어떤 사람한테는 어떤 식품이 안 맞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의약품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가야 될 부분인데요.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요 30개에 대해서도 이제 일반 식품에 허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좀 우리가 한계를 가지고 있느냐? 뭐 우리가 앞으로 또 이제 더 발전해야 되고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정말 맞춤형 식단, 맞춤형 식품으로 가려고 하면 해결해야 될 과제들은 굉장히 또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거는 하나만 먼저 짚고 넘어가면 사실 요번에 얘기 나왔던 기능성 표시 식품이라고 하는 거는 법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시행령에도 사실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고시에 지금 근거가 있습니다. 보시면 법에 보면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의 금지 해가지고 쭉 이게 한 9개인가요? 예, 9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거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는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이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요. 근데 시행령에 가보면 다음과 같은 거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않는 걸로 본다라고 해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제품에 함유된 영양 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 조직이나 기능성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런 표시, 이런 것들은 해도 된다. 다만 식약처장이 정해서 고시하는 내용은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 한 줄에 따라서 사실 이 재정 고시가 사실 만들어진 거고요. 원래 이게 처음에 법을 만들 때는 이런 거를 고려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법은 이미 만들어진 상황에서 농식품부가 좀 이 기능성 표시를 좀 확대하자라는 쪽으로 얘기가 있었고 이제 그때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이제 그거를 주도적으로 하면서 이게 갑자기 방향이 틀어진 거죠. 원래 법을 만들 때는 이런 얘기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 고시 형태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고시로 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시행되면 또 이거에 따라서 진행은 되겠지만 이 제도가 정상적으로 되려고 하면 앞서서 이제 식약처에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이 법도 개정하고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가야 되고요. 하나 더 사실 큰 문제라고 할려나요? 큰 어떻게 보면 장벽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이겁니다. 앞서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는 뭐죠? 그러니까 일반 식품 제형을 가지고 있는 거, 캡슐, 타블렛 제형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걸 구분하지 않아요. 지금도 일반 식품 제형을 가지고 있는 것도 건강기능식품으로 해서 승인을 받으면 다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요거는 이제 언제죠? 예, 2008년 버전이 있고요. 요 2002년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때 이제 시행했었을 때 2002년에 제정했었을 때의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정제 캡슐 분말 과립 액상환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 2008년에 보시면 그 내용이 빠졌어요. 이제 이게 제외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계속 요거는 요런 제형으로 된 경우만 한다라고 했더니 왜 그런 것만 하냐? 일반 이런 불가리스를 포함해서 특정 제품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유산균 발효를 포함해서 이런 경우에도 기능성이 있으면 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됐는데 아까 앞서서 이제 뭐 유통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규제 또 승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는 사실 시행이 안 됐던 거고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지금 요번에 나와 있는 최종 고시 안에서도 그대로 이제 반영이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기능식품에서 원료로 승인받은 경우에는 오히려 쉽게 되는데 나머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게 가는 쪽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사실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요 체계가 사실 보면은 요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돼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기존의 일반 식품인 경우에 이제 이렇게 딱 이원화돼 있는 그런 형태인데, 사실 이게 새로운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보면 그 기능성 표시, 유형성 표시 이런 용어가 있었습니다. 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서 이 유형성 표시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 이 기능성 표시, 이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른 기능성 표시하고 어떤 관계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거든요. 근데 원래 요번에 이걸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요번에도 그런 비슷한 체계로 해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고, 자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 요건 아까 앞서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게 산업 간에 어쨌든 그런 갈등이 있고요. 이거는 정부에서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이 기존의 이 건기식 규제를 갖다가 대폭 풀려고 하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4월에 이제 정부에서 발표했던 내용인데요. 그래서 백화점 대형마트 판매 시에 좀 신고 의무제를 폐지하겠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유통을 좀 다변화하겠다, 다원화하겠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게 법이 통과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만큼 지금 그 이 유통 채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논의되던 거 이외에 그 뒤에 있는 산업 구조에 간의 이런 차이들이 굉장히 이 제도 개선에 그 어떻게 보면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 지금 현재 법에도 나와 있는데요. 요번에 이제 이 식품 표시법이 만들어졌고, 그거에 따라서 요번에 이제 기능성 표시 식품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서 이렇게 제도가 어느 정도 그 반영이 됐는데, 이 식품 표시법의 원래 취지는 뭐냐면 일반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이 표시제를 굳이 세 개로 할 필요가 있느냐, 요거를 그냥 하나로 합치자라는 취지였거든요. 근데 요번에 보시면 그 축산물, 그러니까 축산 가공품이죠. 이제 축산 가공품을 포함한 이 축산물에 대한 표시는 합쳐졌습니다. 일반 식품하고 기존의 축산물하고의 이 식품 표시는 합쳐졌는데, 건강기능식품은 따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건강기능식품 표시 내용이 뭐 다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뭐 저 한 99%는 같고 한 1% 정도 달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이게 현재 그 상황이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농식품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노력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기능성 소재 국산화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표시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서서 이제 쭉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또 하나 사실 중요한 게 이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분들은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 이 네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앞서서도 이제 이 기능성 표시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 리뷰를 하고선 이거에 대해서 기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이게 그 과학을 다루는, 근데 법하고 과학을 같이 다뤄야 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regulatory science에서 규제 과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과학적인 변화들이 굉장히 많고 그 지식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고,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잘 알면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법에 대한 이야기, 이 법 절차에 대한 이야기도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regulatory science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제 식품 쪽에서 특히 건강기능식품 쪽에서 보면은 그 부분이 사실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하고요. 그다음 수출기업 지원도 사실 중요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 건강기능식법 역할도 좀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일본의 보건 이 기능성 표시식품 요 신고제 원래 하려고 했던 요 취지 쪽으로 가야 된다. 식약처에서도 뭐 중장기적으로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뭐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제가 이제 준비했었던 내용은 사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발제해 주셨던 그 박미성 박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기능성 실증 자료의 과학적 수준 인정 범위 이 부분이 있는데요. 그 앞서서 이제 그 시스테믹 리뷰 그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거를 갖다가 좀 다원화하자라고 하는 게 사실 이 논의의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이 과학적 리뷰 수준이 좀 낮은 거, 높은 거, 이거를 구분해서 높은 거는 정부에서 확실히 이거는 정부에서 인정한 것입니다라고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수준이 낮은 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과학적으로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 경우에는 그 정부에서 인정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하세요, 이런 식으로 사실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거는 반영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거로 이해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고 실증을 누가 시작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사실 그 저희가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특위에서도 논의할 때 얘기가 됐었던 건데 원래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이 지금 요번에 이제 나와 있는 게 이제 광고 실증제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표시 광고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아까 나왔었던 일반 식품의 기능성 표시 사실 그런 취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식약처에 먼저 승인을 받고 싶어요. 왜냐면 나중에 열심히 팔고 있는데 식약처에서 그거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다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데 현재 법에는 식약처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체계 안에서는 그거를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법 개정이 될 때 저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식약처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도 식약처장에게 그거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만 이 기능성 표시를 하는 분들도 좀 안심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괜찮다고 왔고 대학에서도 좋다고 하는데 나중에 정부에서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는 그건 아닌 거기 돼버리거든요. 법원에서도 그건 아니야 얘기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사실 상당히 위험한 그런 법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좀 제도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요것으로 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